목표 영국입니다. 잘 되겠습니까? 예, 제가 영국 살아봐서 아는데요. 네. 됩니다.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밀리터리와 사이언스의 심의원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아, 가자 영국까지. 제가 이걸 좀 몰아왔거든요. 좋습니다. 최근 변화하는 현대 전장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는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드론은 물론이고 땅속의 지뢰까지도 피해야 하는 우리 보병들에게 꼭 필요한 그것 바로 소형 전술 차량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출 가능성도 점쳐진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실제 전장에서 이 소형 전술 차량 이게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3년 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은요, 이 소형 전술 차량, 라이트 택티컬 비클, 이 활약이 정말 엄청납니다. 이 소형 전술 차량은 전투 지원은 물론이고 병력과 물자를 실어 나르거나 지휘관들의 지휘 통제소 역할까지 가능한 다목적 군용 차량이고요. 2차 세계대전 직후 활약했던 미국의 지프나 걸프 전쟁 무렵에 등장했던 험비가 대표적이죠.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이 제공한 험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공개한 군사작전에서도 험비가 등장했습니다. 네. 당시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 8명이 정찰 드론과 험비를 이용해서 국경을 넘어서 적군과 직접 맞붙을 수 있는 거리까지 침투했는데요. 상대는 무려 25명의 북한군이었습니다. 북한군이요? 예. 3배 많은 그 병력의 북한군. 예.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들 8명은 적군의 참호에 엄폐해서 치열한 전투를 치렀고요. 결국 자신들보다 3배에 달하는 25명의 북한군을 전멸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이 전선 후반까지 깊숙이 침투할 수 있었던 건 험비와 같은 소형 전술 차량의 도움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소형 전술 차량이라는 게 실제 전장에서 진짜 발이고 같은 엄폐무리고 여러 가지 큰 역할을 하네요. 보병들에게. 네. 그 험비와 함께 미 육군과 해병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술 차량은 MATV. 네. 이것도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해병대가 MATV를 활용해서 러시아군을 제압하는 모습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MATV로 지뢰받친 도네츠크 전선을 돌파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전술 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은엄폐를 하면서 지원 사격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MATV는 이름은 마인 레지스턴트 엠부시 프로텍티드 올 테레인 비클의 약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름에 이제 모든 특성이 다 드러나 있는 예. 아주 정직한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 MATV는 지뢰나 급조 폭발물에 대한 방호 성능을 갖춘 전술 차량인 MRAP, 이거는 마인 레지스턴트 엠부시 프로텍티드까지만 있습니다. 예. 이것에 이제 개량형으로 올 테레인이라는 말이 지금 붙은 상태인데 차체를 줄여서 경량화하고 기동력도 강화를 했는데 방어력은 빵빵하게 유지했다. 이런 버전이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지뢰밭을 뚫고 달리면서 작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쪽은 지뢰 많이 걸렸다고 하는데 예. 미군 제공 이 군용 차량이 제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군요. 예. 그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지난 5월에 공개한 우크라이나군의 새 침무기 드래곤 H-73입니다. 예. 차체를 보시면요. 험비 차체에 지금 이 위에 있는 구설의 미사일을 결합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오직 우크라이나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무기고요. 드론, 전술항공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험비가 보면은 이제 기관총부터 대전차 무기까지 모두 운반할 수 있는 이제 소형 전술 차량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험비에 대형 드론을 격파하기 위한 미사일을 얹은 겁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 좀 낯이 익지 않으십니까?
이 미사일이요? 예. 이게 나치글럼 도대체 몇 년 짬밥해야 되는 겁니까? 밀리터리에. 이게 뭐냐면요.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에 장착돼서 러시아 전투기와 헬기를 잡아버린 바로 그 미사일. 단거리 열추적 공대공 미사일 R-73. 그러니까 나토에서 얘는 이제 AA-11 아처라는 암호명을 불리는데 바로 이걸 장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에서 활약한 R-73을 지상 작전에도 활용하겠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생각이고요. 자, 이 또한 소형 전술 차량인 험비가 있어서 가능한 거고, 자, 앞으로 어떤 소식을 전해줄지 참 궁금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들을수록 정말 이거 소형 전술 차량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거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소형 전술 차량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의 목표인 영국이죠. 영국. 네. 예.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요? 영국 국방부가 지금 시동 걸고 있는 군용차 교체 사업이 11억 달러, 1조 5천억 원에 이르고요. 소형 전술 차량인데 1조 5천억이요? 그러니까요. 영국 육군은 3.5톤 이하의 다목적 경량 기동 차량, LMB라고 그러죠. 라이트 모빌리티 비히클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또 10톤 이하 경량 방어 기동 차량인 LPM, 이건 라이트 프로텍티드 모빌리티. 그리고 20톤 이하의 중형 방어 기동 차량인 MMPV, 이거는 미디엄 프로텍티드 모빌리티 비히클까지 아우르는 이 지상 기동 체계 사업, 이건 또 LMP라고 그럽니다. 랜드 모빌리티 프로그램인데 이거 전체를 준비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군용차 현대화를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은 올해 말쯤 될 것 같고 다가오는 11월, 12월쯤에 선정 과정에 돌입을 해서 내년에 최종 사업자가 결정될 것 같고요. 초기 작전 능력은 2029년에 취득한다라는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요즘 추세에 따라서 이 LMB 생산 공장의 60%가 영국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영국군의 군용 차량은 그 유명한 게 이게 이 차를 이런 데 쓰나 그 뭐죠? 오프로드의 끝판왕이자 상당히 럭셔리한 그 랜드로버. 이거 뭐 바꿀 거 있겠습니까? 그냥 계속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랜드로버? 한 번도 못 타봤는데요. 왜 바꿔요? 네. 랜드로버 그 4륜구동 차량은요. 미국 지프의 영국판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데요. 사실은 원래 지프를 대체하기 위해서 영국이 스스로 만든 게 맞습니다. 1949년 랜드로버 시리즈 1을 운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거를 1878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는 영국 왕실에서도 랜드로버를 여왕의 의전차로 활용할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게 두 갈래로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시리즈, 이게 이제 소위 고급 라인이고 랜드로버의 디펜더, 이게 바로 군용으로 해서 쓰는 이 라인으로 갈라집니다. 수십 년 동안 성능 개량을 거치면서 1980년대 랜드로버 90하고 랜드로버 110 이 두 가지가 등장했는데 이게 이제 랜드로버 디펜더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극한의 환경을 극복하는 4륜구동 그 SUV의 주행 능력, 그다음에 강한 내구성 이런 걸 통해서 영국 육군의 애정을 독차지했습니다. 1990년대에는요 디펜더 울프라는 모델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단축형, 그다음에 110 장축형 버전 8,000대 도입되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 공수부대라든가 아니면 해병대 혹은 SAS 같은 특수부대 이런 데서 그야말로 강습용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고요. 현재도 많은 사람에게 전설적인 오프로드의 재앙으로 기억되는 세계 아이콘. 예. 이게 이제 영국군의 랜드로버 디펜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 영국군에게 큰 도움을 줬던 그리고 정말 잘 활용했던 이 랜드로버 시리즈를 왜 영국 국방부가 교체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잘 써먹고선요. 일단 이제 너무 오래 쓴 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너무 오래 써서. 네. 예. 현대 전장이 또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도 있고 영국이 미국하고 함께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 랜드로버 디펜더 시리즈의 한계를 체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사방팔방에 드론이 날아다니고 지뢰도 엄청나게 깔려있는 상황에서 랜드로버는 방호력이 취약한 거죠. 이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어졌고 지금 영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군용차는 랜드로버와 더불어서 오스트리아제의 핀츠가우어가 대표적인데 예. 두 기종 도합 7,800대 이상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방탄이라든가 방호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없다라고 봐야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2030년에 모두 퇴역을 앞두고 있고요.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영국이 1,400여 대의 새로운 군용차를 도입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수량은 아마 점차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왕님 의전으로까지 쓰였던 이 랜드로버 그냥 또 랜드로버로 가지 않겠어요? 웬만하면 영국이요? 그게 안 그럴 것 같은 게요. 그래요? 원래 영국은 좀 그런 식으로 전통을 숭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한데 네. 일단은 지금 랜드로버 디펜더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군용차로 선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이건 좀 민간 시장을 겨냥한 좀 럭셔리 쪽으로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군용으로 쓰기는 좀 부족하고 예. 또 회사가 지금 오너가 영국인이 아니고 그 인도의 타타그룹으로 넘어갔거든요. 아, 그래요? 영국, 인도는 나는 묘한 또 역사적 뭐 그런 배경도 있는데 인도 타타로 넘어갔어요? 랜드로버가요? 네, 타타로 넘어갔고 네. 그리고 공장도 지금 영국이 아니라 슬로바키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국 차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러게요. 이렇게 애정이 조금 식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이유들 때문에라도 랜드로버 브랜드만 가지고 영국군이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지죠. 그렇다면 이건 나름 그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영국 군용차 현대화 사업의 후보, 좀 유력한 쪽은 어디입니까? 역시 우리여야 될 텐데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9월 영국의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DSI 2025가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국내 최대의 군용차 생산 업체인 기아가 별도의 부스를 설치를 해서 국산 소형 전술 차량 KLTB의 실물을 전시하는 등 본격적인 세일즈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뭐 랜드로버 이렇게 막 대놓고 얘기했으면 우리도 기아. 예, 우리는 이제 기아가 앞장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우리가 솔직히 성능에서는 안 떨어졌는데 그쪽에 밀리터리 외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쉽게 실망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또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좀 복잡한데요? 만약에 차량까지 이렇게 하면 영국군이 자기 스스로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 뭐 현명하게 하겠죠. 현명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사실 이제 유럽 방산 시장 내에서 우리 국산 소형 전술 차량 KLTB가 서서히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2023년 폴란드와 KLTB 400대 수출 계약을 우리가 맺었지 않습니까? 네. 규모가 3억 1천만 달러로 약 4천억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당시 성능 시험이 정말 깐깐하게 유명했습니다. KLTB를 10도 안팎씩 기울기를 바꾸면서 360도 방향에서 막 소총으로 쏘는 평가를 치렀는데요. 한국에서는 문한짝 크기 정도의 방탄장갑 일부만 가지고 사격 테스트를 진행해 왔었기 때문에 야, 이거 폴란드 평가 기준이 이거 좀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결과가 어땠냐? 총 480발 중 단 3발만 실내로 뚫고 들어와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국산 KLTB는 이마저도 재보완을 해서 수출을 했고요. 그 결과 현지에서 뭐 극찬을 받았다, 이렇게 전해지네요. 2024년 4월에는 우리나라에 생산된 KLTB 3대가 폴란드에 상륙을 했는데, 자, 그중 한 대를 실습용으로 제작해서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PGZ 산하의 로소막 공장에서 엔지니어 교육도 진행을 했습니다. 기아가 폴란드와 KLTB 공급 계약을 맺은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현지 조립이 가능하도록 기술과 생산 설비를 빠르게 지원한 부분 또한 영국 정부가 굉장히 좋게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영국의 사업도 뭐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방금 같은 그런 소식도 영국이 꼭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니 나토 회원국이니 폴란드가 이렇게 국산 우리의 KLTB를 잘 쓰고 있다. 이거 어필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군에게? KLTB의 최신 버전 폴란드 수출형 경정찰차는 이구아나라는 뜻의 레구아드로 불리죠. 그 도마뱀이 그 이구아나 큰 거 그거. 예, 도마뱀 형태. 우와! 위용이 상당한데. 우와! 이렇게 4대가 지난해 말 2024년 12월에 폴란드의 제20기계화 여단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냥 적군이 딱 보면 쫄겠는데 이 정도면? 오, 레그원 잘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4대를 받고 당시에 제20기계화 여단이 폴란드군 전체를 위한 중요한 단계가 새로 시작됐다는 말까지 했고요. 그 정찰 소대용 차량 도입을 통한 부대의 기동 능력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보다 효과적인 정보 작전이 이제 가능해졌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한 말이죠. 예.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기아는 다가오는 2030년까지는 400여 대 이르는 레고안 전체 물량 공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보다 앞서 2028년쯤에는 폴란드의 레고안 생산 유지 보수 역량을 구축을 해서 로스토막 SA 공장에서 수출형 LPR 레고안을 생산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빠른 납기, 그리고 뭐 현저와에도 진심인 우리 K방산인데, 요거 이 레고안, 나토 뭐 훈련할 거 아닙니까? 같이 연합훈련 같은 거. 그때 좀 이렇게 거기 썼으면, 이거 당연히 그 영국군들이 보고 막 눈이 휘둥그레, 이거 그렇게 될 것도 같은데, 그런 사례는 없답니까? 그것에 관한 훈련 참가의 내용에 관한 내용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레고안의 성능에 만족하고 있다. 이런 후문은 계속 전해집니다. 지난해 4월 그 폴란드 국방차관 파벨 베이다 이 차관이 기아 광주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레고안의 추가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가 이제 앞장서가지고 해서 이 레고안의 사용 후기를 이렇게 주변 국가에 열심히 막 널리 알리면서, 그러니까 원래 누가 이렇게 잘 쓰고 있으면은 옆에서 보면서 야 좋다 야 우리 좀. 그러니까요. 아니 그 연합훈련 딱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영국군이 딱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What is this?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끼리 하면 내돈내산 아니니까 폴란드가 얘기하는 거 진짜잖아요. 이거 어제부터 협찬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려는 게 아니라 내돈내산인데. 폴란드는 정말 KLTV 홍보대사 임명이 되는 곳이 아닌가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냥 임명 홍보대사예요. 그렇죠. 우리 편이에요. 솔직히 폴란드는. 그렇죠. 형님들. 예. 한국형 소형 전술 차량 KLTV의 국내 정식 명칭은 K151 현마입니다. 현마. 자, 이미 이제 우리 군은 2016년부터 이제 일선에 배치가 되고 있고요. 군토나 아시죠? 군용 레토나. K131을 전부 신형 K151로 교체하고 있고, 전체 합치면은 한 10,000대 정도 KLTV가 전력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KLTV는 이제 미국의 험비와 자주 비교가 되는데, 일부 성능을 따져보면 그냥 훨씬 더 우수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수해야지 맞는 게 험비가 이거 1980년대에 배치된 차예요. 그러니까 걸프전 얘기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떴잖아요. 당연히 성능이 좋아야죠. K151 같은 경우는 기아의 오프로드 SUV였던 그 모하비. 예, 모하비 그 프레임을 기반으로 한 차체에 군용으로 출력을 높인 엔진을 장착한 덕분에 꽤 안정적인 성능이 나오고 있는데, 험비 최고 속도가 시속 113km에 반해서 KLTV는 130km입니다. 더 빠르다. 예. 엔진 출력도 보면 험비는 190마력이지만 KLTV는 225마력입니다. 더 좋아. 예, 전체적으로 험비보다 20% 더 높은 출력과 최고 속도를 가진 거죠. 그리고 전장에서 기동력은 곧 생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KLTV 하면 또 뛰어난 기동력, 단지 속도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일단 바퀴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이 독립 서스펜션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험비를 주행할 때 이렇게 저렇게 튀어나오고 뭐 이런 길들을 훨씬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아니면 차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게 되니까 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또 차가 구덩이에 빠져도 쉽게 나올 수 있고, 탑승자 충격을 덜 느끼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또 특수한 넌플랫 타이어를 장착을 해서 타이어가 터지거나 아예 찢어져 버려도 1시간 동안 시속 48km 속도로 달릴 수 있다. 충분히 현장을 이탈할 수 있다. 네. 안전하게. 예. 그리고 60%의 가파른 경사도 오를 수 와우. 있고, 성인 허리쯤 되는 최대 76cm 깊이의 하천도 건널 수 있고요. 그리고 영하 32도에도 무리 없이 작동하고, 뜨거운 사막에서도 질주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미세한 모래를 걸러주는 고성능 정화 시스템을 엔진에 추가한 덕분이라고 해요. 그 또 별도로 뭐가 있군요. 네. 예. 산악, 하천, 혹서, 혹한 뭐 이런 또 다양한 지형 그리고 기후 조건에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 결국은 이제 수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KLTV가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일단 칠레,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하고 말리, 중동의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에서 이미 KL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 진짜 방방곡곡에 이미 우리 KLTV가 활약하고 있는데요. 근데 영국이 본인들이 자국산 군용차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방호력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KLTV의 방호력, 앞서 그런 말씀이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최근에 그 폴란드에 도입된 최신형 KLTV 레그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레그완의 성능은, 방탄 성능은요, 이 나토 표준으로 이 표현이 되는데요. 이 스테나그 4569 레벨 1 기준에 해당을 하는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능력이냐면 30m 정도 거리에서 7.62mm 기관총탄이죠. 그다음에 5.56mm 소총탄, 요거를 막을 수 있어야 되고, 수류탄, 소형 지뢰 폭발로부터 차량 안에 탑승한 인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를 레벨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란드 수출용 KLTV 레그완에다가 직접 사격을 가한 방어력 시험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보안상 이제 일부만 공개가 됐는데, 당시 주요 방호 영역에 대한 3차례 시차 사격을 치렀다고 합니다. 차량 측면과 유리창에 5.56mm 소총, 그다음에 7.56mm 기관총으로 사격을 실시했고, 그러니까 소위 멀티 여러 발 맞아서 이제 무너질 수 있는데 무너지지 않은 모습들이 지금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근거리에서 막 쏴대고 있는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너무 세 보이는데 이 방어력이 제 예상 이상이거든요. 뭐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장갑의 재료 때문인데요. 철? 강철? 그럼 좋겠지만 너무 무거워서 여기에 사용된 게 세라믹이죠. 도자기 아닙니까? 도자기? 예, 뭐 도자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굽는 거 아닙니까? 네, 그쪽 계열인데 이 세라믹 장갑재는 지금 K2 전차에 공급되는 특수 방탄 장갑하고 동일한 것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요? 네, K2 전차의 방탄 세라믹은 전체 두께의 40%를 차지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강철판인 그 균질 아변 장갑보다 2~3배 더 단단하고 밀도는 40%에 불과해서 훨씬 가볍죠. 신기한 세라믹이네요. 네. 이걸 그럼 누가 개발했느냐? 국내 유일의 방탄 세라믹 제조업체인 삼양컴텍 연구진이 7년 동안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아, 그렇군요. 삼양컴텍. 네. 삼양컴텍 감사합니다. 예. 이게 세라믹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부착되는 건가 이게 붙이는 보죠? 거죠. 네. 일단 이 방탄 세라믹의 재료는 모래 주성분인 규소와 탄소에다가 열을 가해서 만들어내는 탄화 규소 알갱이들입니다. 이 탄화 규소 알갱이에다가 2000도 이상의 열하고 150톤 이상의 압력을 가해서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가공을 하고 나면 이 방탄 세라믹 타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때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방탄 세라믹을 굉장히 균질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한 최상의 조합을 찾는 건데, 탄화 규소하고 또 거기 들어가는 각종 화합물의 배합 비율, 그리고 온도와 압력, 열을 가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최적의 것으로 찾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탄생한 세라믹 장갑재가 이제 높은 경도와 강성, 또 압축 강도, 열 흡수성을 갖추게 된 거고, 그래서 탑승 인원과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우수한 방호 성능을 제공하게 된 거죠. 이미 K2에도 쓰이는 방탄 세라믹, 고려청자, 조선 백자부터 우리는 이어오는 것인지 든든한데요. 근데 보니까 장갑이 좀 여러 개가 이렇게 또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러네요. 딱 그림상은요. KLTV의 방탄 키트는 총 32개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아, 키트 분할되어 있다. 네. 피탄 등으로 이제 교체 소요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총알 3발 맞았는데 다 바꾸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 드러내, 이거. 안 되죠. 딱 필요한 부분만 수리를 해야죠. 교체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부분 교체가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탈부착형 설계가 적용돼야 된다는 거고, 각각의 방탄 키트는 중량이 22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야전에서도 2인 1조는 충분히 탈부착 가능한 무게죠. 그렇죠. 22kg면 힘센 사람 혼자서라도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겠네요. 높은 것만 아니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게요. 그리고 이 모듈식 설계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위협 수준에 따라서 방탄판의 교체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위험할 거에 따라서 앞쪽, 옆쪽을 더 두꺼운 걸로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교체도 가능하고, 그리고 향후 성능 개량을 거쳐도 역시나 유연하게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까지 돼 있는 거고요. 실제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소형 전술 차량 방탄판용 경량 세라믹 복합재 개발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하는 방탄 성능 규격은 아까 말씀하신 그 스테나그 4569의 레벨 2. 아까는 레벨 1이었는데. 업이네요. 기존 방탄판 대비에 업그레이드를 한 성능을 제공하는 세라믹 복합재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국내 유일의 방탄 세라믹 제조업체 삼양컴텍. 이런 분들은 이제 미리 훈장부터 드리고 시작해야 되는 건데 대단합니다.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지켜주실 거니까요. 자, 오늘날의 전술 차량은 전장의 멀티플레이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튼튼한 방어력을 기반으로 뭐 전투를 치르거나 그밖에 뭐 정찰, 지휘, 뭐 통신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본질적인 건 보급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방 야사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수송 작전 보급과 관련되는데 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1944년 8월) 프랑스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다급한 보고가 들어옵니다. 파죽지세로 독일군을 밀어내던 조지 패튼 장군의 제3군 최강 기갑부대가 진격을 멈췄다는 소식이었죠. 독일군의 강력한 저항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허무하게도 유조차의 연료 부족이었죠. 인류 역사상 최대 상륙작전 노르망디 작전의 대성공이 어이없게도 보급이라는 암초에 막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연합군의 숨통을 틔운 이름 없는 영웅들이 등장하는데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연합군은 이 보급의 저주를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노르망디의 핏빛 해변을 돌파한 연합군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조지 패튼 장군이 이끄는 미 제3군은 하루에 100km 이상을 질주하며 독일군의 허리를 끊어놓았죠. 하지만 이 눈부신 승리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는데요. 바로 보급 문제였습니다. 패튼의 기갑부대는 하루에 무려 130만 리터의 연료를 삼키는 기름 먹는 하마였고 엔진이 멈춘 수백 대의 셔먼 탱크는 프랑스 들판에 유령처럼 서 있었죠. 상륙 지점인 노르망디 해안에서 최전선까지의 거리는 수백 킬로미터. 연합군은 상륙 직전 독일군의 증원을 막기 위해 프랑스의 철도망과 교량을 스스로 폭격해 파괴한 상태였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쉘부르 항구마저 퇴각하던 독일군이 항만 시설을 철저히 파괴하는 바람에 복구에 수개월이 걸리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모든 보급품은 쉘부르항에 하역된 후 시골의 좁은 도로를 따라 미군의 보급기지인 사르트르, 라루프, 드레 삼각지대까지 트럭으로 운송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상 가장 대담한 군수작전 레드볼 익스프레스가 시작됩니다. 이 작전은 군용 트럭들이 멈추지 않고 순환하며 식량, 휘발유, 탄약 등 필수 보급품을 전방에 수송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레드볼 익스프레스라는 명칭은 미국 철도에서 최우선 긴급 화물을 붉은 공 스탬프로 표시하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도로 표지판에도 큼직한 붉은 공 그림을 그려 넣어 누구나 길을 잃지 않고 최전선으로 달릴 수 있게 됐죠. 1944년 8월 21일 약 6,000대 트럭이 작전을 시작하는데요. 헌병들은 다른 모든 차량들을 갓길로 치워버리고 오직 이 붉은 공 트럭들을 위해 길을 열었죠.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도로 위에는 평균 900대의 차량이 항상 움직였습니다. 트럭들은 오직 수송대 전용으로 지정된 일방 통행 도로를 주행했으며 교차로에는 헌병들이 배치되어 트럭이 정체하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레드볼 익스프레스 작전엔 엄격한 규칙까지 적용되는데요. 트럭들은 최소 5대씩 호송대로 이동해야 했고 추월과 정차는 절대 금지였습니다. 고장난 트럭은 길가로 밀어두고 다음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려야 했죠. 이 작전에 동원된 차량은 전설적인 군용 트럭 GMC CCKW 애칭 듀스 앤 어 해프였는데요. 공식적으로는 2.5톤급이었지만 도로에서는 과적 운행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대표적인 보급품인 연료통은 트럭 한 대당 약 125개, 그러니까 2.5톤 정도 되겠죠. 이런 것을 싣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급박한 상황에선 더 싣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 수많은 트럭 운전대를 잡은 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들입니다. 운전병의 약 70에서 75%가 흑인 병사들이었는데요. 모두가 숙련된 운전병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트럭 운전 경험이 거의 없던 24세 미만의 젊은이들이었죠. 당시 미군 인종차별 정책으로 흑인 병사들은 전투병과에서 배제된 채 보급 노역 등 후방 지원 부대에 배치됐기 때문인데요. 그들의 하루는 매일이 사투였습니다.
식사는 운전석에서 시레이션을 씹는 게 전부였고 왕복 54시간에 달하는 여정 동안 달리는 트럭 조수석에서 쪽잠을 자는 게 유일한 휴식이었죠. 잠을 쫓기 위해 각성제를 사용하며 졸음과 환각 속에서 클러치를 2번 밟아 기어를 바꾸는 수동 트럭을 하루 20시간 가까이 몰아야 했습니다. 핫 로더라 불린 일부 운전병들은 보급 속도를 맞추기 위해 속도 제한 장치를 제거하고 시속 90km 이상 질주하기도 했죠. 독일군 저격수보다 무서운 것은 도로 환경이었는데요. 비포장도로 과속으로 인해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빈번해 독일군 총알보다 타이어 파편에 맞을 확률이 높다는 농담이 돌았죠. 가을엔 도로가 진창으로 변해 진흙과의 싸움이 시작됐고 밤이면 저공으로 날아다니며 심리적 공포를 주는 독일 정찰기의 위험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레드불 익스프레스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도로변 임시정비소에선 정비병들이 24시간 내내 트럭을 수리했고 부품이 부족하면 망가진 트럭에서 부품을 뜯어 다른 트럭에 이식했습니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레드불 익스프레스는 전송기 하루 최대 약 12,500톤의 보급품을 전선에 전달할 수 있었는데요. 작전 기간 82일 동안 운전병들은 50만 톤의 물자를 수송하며 멈춰선 패튼의 기갑 군단을 다시 움직이게 했고 연합군은 마침내 독일 본토로 향하는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훗날 아이젠하워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레드불 익스프레스의 위협은 전쟁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극찬했죠. 레드불 익스프레스는 제2차 세계대전의 물류혁명으로 평가받는데요. 전쟁에서 이기는 군대는 보급이 뛰어난 군대라는 명제를 증명해냈죠. 레드불 익스프레스의 성공은 흑인 병사들의 능력과 애국심을 증명했고 훗날 미군 인종차별 정책 폐지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영국의 군용 차량 도입 사업, 여기서 우리 국산 KLTV에 맞붙게 될 라이벌 누굽니까? 꽤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보면은 지난해 9월 영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 박람회 중 하나인 DVD 2024 군용 차량이 얼만큼 이제 잘 기동하냐 이걸 보여주는 그런 행사인데, 자, 그 현장에서 최신 군용 차량을 공개한 업체가 있습니다. 영국의 방산 기업 수파켓인데요. 영국이에요? 예, 영국입니다. 고기동 고신뢰성 전술 차량 개발 분야에서 영국은 물론 나토의 여러 나라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량 중에 하나가 이제 HMT, 하이 모빌리티 트랜스포터라는 이 시리즈인데, 지난 2023년에는 이 HMT-400 고기동 수송 차량을 영국 국방부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자, 기세를 몰아서 최근 영국군 군용 차량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파켓이 새로운 걸 공개했는데, 이게 바로 다목적 전술 경량 기동 차량 LMV입니다. 이 LMV 샤시는요, 심판의 부품 개조가 아닌 전용으로 설계돼서 탁월한 강성을 자랑한다라고 해요. 이렇게 뼈대가 있지만 이제 이거를 뭐라고 그럴까, 모듈러식으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다. 나토 규격 스타나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 자세한 레벨 공개를 안 한 거 보니까 아직 시험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총 안 쏴본 것 같은데 이거 뚫릴 것 같아가지고 총 안 쏴봤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이게 나름 강점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도요타 상용 부품을 사용해서 유지 보수가 간편하고 어떠한 기후, 어떠한 지형에서 신뢰성을 보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강점으로는 고정익 수송기로 전 세계 어디든 신속 배치가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덕분에 이제 탁월한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4륜 구동 혹은 6륜 구동 방식을 모두 제공해서 40가지 이상의 작전 임무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량을 모듈러로 만든 겁니다. 수파켓의 이 LMV는 기동성, 모듈성, 운영 효율성 이 모든 걸 갖춘 미래형 경량 기동 솔루션으로 영국 육군의 LMV 사업뿐만 아니라 나토 전역의 신속 대응 부대와 특수부대를 위한 강력한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보면 원래 이제 랜드로버들이 사용됐던 게 아까 말씀드린 디펜더 울프가 사용됐던 게 그런 특수부대, 신속 대응 부대들이 이렇게 수송기에 이제 이 트럭들 같은 걸 싣고 이제 가가지고 쭉 가서 전개한 다음에 활용할 때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한 거지만 방탄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야, 실전에 좀 쓰기 어렵다라는 건데 그럼 그 개념의 차에다가 방탄을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게 해서 접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영국군이 필요로 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KLTB가 굉장히 좋은 차고 훌륭하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컨셉적으로는 이게 더 영국군이 원하는 거에 가까울 수도 있지 않나 우려가 돼요. 네. 예. 그리고 기본적인 그 저의 의심. 네. 영국에서 이렇게 시작한 사업인데 아주 영국 군용차 도입 사업 아닙니까? 근데 영국 회사가 참여한다. 이것도 역시 뭔가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하죠.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또 다른 회사들도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요? 예. 네. 영국 방산업체인 밥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영국 회사입니까? 네. 역시나 지난해 그 DVD 2024 현장에 지상 군수 지원 차량인 GLB를 공개했는데요. 이 차는 그냥 SUV 택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이게 군용차입니까? 이것은 지금 새로 만든 차량이 아니고 역시나 이것 역시 도요타 랜드크루저를 시리즈 70을 기반으로 만든 전술 차량인데 병사들이 장비나 헬멧을 착용했을 때 이제 신장 범위 198cm 정도를 보거든요. 예. 그 정도에 적합하도록 차체를 개조한 부분이 좀 큰 차이고요. 그렇죠. 등치도 클 텐데 그쪽은. 네. 예.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 테크니컬 계열 중에서 랜드크루저 70을 베이스로 한 것들이 많이 애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망이나 규모의 경제 이런 거는 이제 쉽게 확보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다만 방탄의 경우에는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방탄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도 그랬고. 예. 그래서 기본형은 비장갑형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향후에 장갑 키트를 추가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고 우리처럼 뭐 시험을 거쳤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밥콕은 네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새로운 5세대 랜드크루저인 250 SUV 모델도 또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뉴페이스군요. 네. 근데 소형 전술 차량이어서 그런가? 하여튼 뭐 도요타든 뭐 랜드로버든 뭐 예전부터 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보통 상업용이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차량들이 많이 쓰이네요. 도요타 랜드크루저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모하비로 갔고요. 우리 모하비. 네. 자, 이제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게 쉐보레 콜로라도입니다. 이게 무슨 자동차 대전입니까? 이게 다 나오네요, 이거. 예. 미국 GM 디펜스도 이제 참가를 결국 한 건데요. 영국의 NP 에어로스페이스와 손을 잡고 이제 영국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차량이 보병 군대 차량인 ISV, Infantry Squad Vehicle. 요거와 요 ISV 기반의 다목적 유틸리티 변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래 ISV가 그 쉐보레 콜로라도 그 중에서도 이제 오프로드 전용 커스텀인 GR2를 기반으로 한 고기동 전술 플랫폼이거든요. 이 ISV는 많이 접하셔서 그래서 다만 친속하실 텐데 현재 미 육군 보병부대 특수작전부대뿐만 아니라 캐나다 군과 또 뭐 유럽에 이제 전진 배치된 이런 부대 이런 데서 이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상용 차량을 활용해서 이제 튼튼한 차체와 엔진을 갖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빠르게 기동할 수 있는 바퀴와 구동 장치를 채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용 차량과 90% 이상 부품 호환성을 갖춘 결과 개발, 설계부터 시험 차량용 생산까지 무려 12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뭐 우리 한번 이 방송에 소개한 적 있습니다. 초패스트네요. 이게 그만큼 이제 미국이 급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보병의 빠른 이동 수단이다. 요거에 집중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탑승자 보호를 위한 방어력이 취약하다는 게 단점이고요. 기존의 ISV는 신속한 기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유격 전술 개념을 더해서 이제 방어력을 보완한다. 뭐 이제 이런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탄용으로 개발된 차는 아니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KLTB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조업체죠. 삼양컴텍에 방탄 세라믹이 있는데 예. 그럼 얘네도 뭔가 아니 영국이 방탄이 중요해서 방탄해가지고 뭐 차도 바꾼다고 하는데 그 부분 조금 더 뭐 보완된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GM 디펜스가 손잡은 업체가 영국 방산 기업인 NP 에어로스페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탄 헬멧을 비롯해서 방탄 방패 등 다양한 방탄 개인 장비와 특수전부대용 방탄 차량, 그다음에 헬기 조종사를 보호하는 방탄 시스템 이런 걸 생산하는 회사랍니다. 예. 이 GM 디펜스가 업무 협약을 맺은 회사가 영국의 대표적인 방탄 장비 회사라니까 이제 뭐 대략 이제 준비를 되는 거죠. 그래서 ISV는 애초에 뼈다귀밖에 없는 차인데 거기에 탑승 인원 살짝 줄이고 장갑하고 지붕 추가하는 요 설비를 갖추면 이것도 의외로 쓸만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네. 예. 경쟁 상대까지 쭉 살펴보니까 뭐 쉽지는 않겠어요. 특히 뭐 영국이기도 하고. 예. 근데 좀 유력하다 뭐 이런 뭐 들리는 어떤 뭐 정보라든가 좀 있습니까? 지금 이 그 영국 군용차 교체 사업?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어떤 자국의 안대를 굉장히 높게 사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유리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또 다양한 시장과 고객의 요구 이런 거를 한번 좀 준비해 보는 과정에서도 나름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하여튼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걸로 이렇게 좀 승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네. 영국 사업 뭐 잘 되면 좋은 거겠습니다만 영국 사업 이게 뭐 처음부터 끝 A부터 Z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조 5천억 원, 이 규모도 당연히 큰 요소지만은 네. 영국 군용차 현대화 사업은 이제 마중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시작이죠. 이제 네. 더 큰 데로 가는. 예. 올해 글로벌 군용차 시장 규모는 690억 달러를 넘어설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얼마죠? 95조 원이래요. 와, 예. 해마다 5% 넘게 성장하고 있고, 이런 이제 시장을 향해 가는 이제 그런 하나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고, 교체 시기가 사실은 이제 한 20년, 30년마다 와야 되는데 70년대, 80년대 한번 이제 교체했던 데가 지금 이제 딱 교체를 해야 되는. 험비 같은 것들도 이제 뭐 한 90년대 도입했던 그런 국가들이 이제 슬슬 야 이제 좀 바꿔야겠다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예. 아무튼 교체 수요는 엄청나겠네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좀 100조가 넘는 와, 100조, 예. 이런 시장이 된다는 거고, 특히 이제 군사 강대국인 영국이 선택하는 이 신형 전술 차량은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 예.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심지어 선택이 안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노릴 수 있는 거고, 여하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이 분야에서도 위상을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KLTB의 계보를 이을 또 다른 군용 차량들 또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올 초에 이제 국산 픽업 트럭 탑스만도 출시가 되죠. 아, 기아의 그거, 진짜, 예, 묵직하고, 몰아보고 싶은 그런 차긴 하더만요, 그거. 예, 그렇더라고요. 예. 이 타스만도 지금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쪽으로 수출이 시작이 됐고, 예. 앞으로 중동, 호주 이런 글로벌 시장 진출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전기 픽업 트럭, 또 수소 연료 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친환경 군용 차량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머지않은 미래에 아마도 세계 군용차 시장에 국산 제품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K2, K9에 이어서 K방산을 이끌 신동력원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LTB가요. 자, 그럼 이제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KLTB의 등장이 좀 늦었어요, 우리. 원래 이거 진작에 이제 90년대 후반에 도입하려고 그러다가 IMF 때문에 지금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결국 2010년대 후반에서야 이제 얘를 채택을 하게 된 건데 지금 이게요, 차량이 뭐 되게 우스워 보이지만 우습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래는 병력이 줄어들거든요. 우리 군도 마찬가지. 병력이 줄어들고 그럼 줄어드는 병력을 보완하려면 개인 장비와 이런 것들, 뭐 드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보병이 다 승차를 하고 이동을 하고 싸우는 그런 시기가 다가올 거예요. 당장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봐도 보면 어떠냐면요. 거기 있는 부대들이 다 군용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SUV 타고 다녀요. 전장터에. 그러고 들어가서 거기까지 빨리 투입해서 거기서 교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차량, 특히나 다양한 목적에 쓸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개를 확보하고 여러 개 운용을 해보는 게 또 사실은 그 경험이 수출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차량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그 자동차 꽤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 장점들이 있고 또 우리 KS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성능이 좀 검증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불리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 회사들하고 좀 미국, 영국 뭐 컨소시엄 이런 식의 좀 경쟁자들인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 전혀 들어와 있지 않다는 점도 저는 조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국인들이 자기들 기술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영국에서 차를 사서 몰아봤거든요. 영국 차를. 근데 영국 차를 안 좋아합니다. 영국인들이. 고장이 많이 나고 자국에 대한 물론 뭐 그런 프리미엄이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을까 전쟁터에서라는 상황에서도 뭐 이런 부분에서까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면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연구에서 되든 안 되든 간에 큰 시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우리가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 그 자주포 사업과는 달리 실력 대 실력으로 성능 대 성능으로 정면 승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도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아 또 뭐냐 영국 회사 좀 하나 붙잡고 같이 거기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보통 그런 것도 진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현지 업체 사업이 크면 현지 업체 하나 끼고 들어와야 돼요. 방탄님들은 좋긴 하던데요. 안 쏘는데 이게.